자, 오늘은 프로페셔널의 조건 2장이죠. 조직 사회와 지식 근로자의 이제 네 번째 이제 덩어리죠. 조직의 성과란 무엇인가 7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궁금한 거,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이제 제가 3분 드러큰 명언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직의 성과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조직이 성과 창출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조직에게서 성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이제 의미죠. 또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제목을 약간 수정한다면 성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존재다. 사회의 서브 시스템이죠. 이 조직이 만들어진 목적이 뭡니까? 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또 다른 조직들이 요구하는 무엇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 과제를, 사회적 어떤 요구를 해결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조직이란 단어가 등장한 어떤 역사를 잠깐 말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적 기업은 1860년, 70년대에 출현해서 1차 세계대전 후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경영이 등장됐죠. 그걸 이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점을 거론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직은 단 하나의 과업에 집중할 때 효과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조종 도구란 말이죠. 여러분이 칼로서 자를 때 좋지, 칼로 못을 박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칼이 여러 가지 도구가 되면 안 되죠. 그 조직도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이 말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각화라는 것은 조직의 수행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건 뭐 기업뿐 아니라 노조, 학교, 병원, 사회단체, 모든 단체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다각화는 조직의 수행 능력을 떨어뜨린다, 파괴한다. 그래서 조직의 사명은 유리구슬처럼 투명해서 다 보여야 되고, 오직 한 곳에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78페이지 중간에 이제 전문가 함정이라는 걸 거론하는데, 현대적 조직은 뭐 더럽게 말하면 한 6, 70여 가지의 전문 기술과 전문 지식으로 이제 구성된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전문 지식이 결국은 그 조직의 공동의 과제를 달성하는 어떤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문제 생기죠. 그죠? 이게 전문가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성에 초점 맞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과제를 달성하는데, 적용하는데 초점 맞춰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 전문가 함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구되는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조직을 하나로 묶어주고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 그 조직을 만든 목적이 있죠. 존재 이유가 있다. 만약에 이제 사명이 없다면 조직의 가치 및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조직의 인적 자원을 유인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덩어리는 79페이지 이제 윗부분에 있는 최대 자산으로서의 지식 근로자는 제목인데, 자, 이거 왜 나옵니까? 이게 앞에 조직의 성과인 사명을 달성하는 것은 지식 근로자랑 인적 자원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지식 근로자가 최대 자산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조직은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지만, 사실 우리 많은 조직들이 말로만 사람을 중시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드러큰 지적을 해요. 그래서 말로만 사람을 중시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유능한 인재를 중시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이 홍보하는 목적이 물건을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거다, 이런 아주 독특한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과 지식 근로자의 관계를 이제 설명할 마땅한 단어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종업원의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옛날에 종업원은 급료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국 가면 가장 큰 종업원 집단이 있는데, 이 종업원 집단 돈을 안 받고도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굽니까? 뭐 아시겠지만 소위 병의단체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근데 종업원의 개념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종업원처럼 회사에서 일하는데 법적으로는 조직에 고용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있죠. 소위 이제 프리랜서라든가 파견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실제 이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변하고 있다. 조직과 지식 근로자의 관계는 이제 상호존적 관계다. 그 다음에 독립적 관계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높은 이동성이 있다. 이동성이라는 건 다른 조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겠죠. 지식 근로자는 자신이 보유한 지식 외에도 생산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거죠. 어떤 컴퓨터도 필요하고 뭐 초음파 분식기도 여러 도구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 도구들이 뭡니까? 어떤 지식이 없으면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82페이지 1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식 근로자의 감독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지식 근로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식 근로자들은 감독이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감독자가 지식 근로자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식 근로자가 관리자보다 상급자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이란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독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과 지식 근로자는 상호 의존적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관계가 이제 또 다른 긴장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제 66페이지 보면 이제 세 가지 긴장을 얘기하는데, 그 외에 어떤 긴장을 하나 더 추가하느냐 하면, 본 것만으로는 조직의 충성심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지식의 자급 적용을 통해서 지식 근로자의 어떤 성취감, 보람을 느껴야 된다. 그래야 조직에 더 큰 충성을 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긴장이다. 이 긴장을 야기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노동이라는 그런 어떤 용어보다는 이제는 라보죠. 그보다는 인적 자원, 휴먼 리소스라는 그런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하는 얘기를 이제 변화된 내용을 거론하고 있고, 현대 조직의 이제 특징은 전문가 조직이다.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동료 조직이고 또 팀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많은 지식 근로자가 되는데 그 지식의 우월은 없죠. 모든 지식은 뭐 어느 게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게 없지만, 공동 과제를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헌도에 따라서 그 조직에서 어떤 서열이 형성될 수는 있겠죠. 요렇게 지금 요 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덩어리죠. 6번째 덩어리로 조직사회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조직으로 구성된 이 조직사회의 특성들,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례가 없는 조직사회의 특징들을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세 가지 측면에서 전례가 없다고 말하는데, 성과 달성 능력 면에서 전례가 없어. 현대 조직사회가 엄청난 성과를 달성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전례가 없고, 조직 구조 측면에서도 이런 조직이 전례가 없는 거죠. 지식 근로자라는 것이 등장함으로써. 그 다음에 긴장과 문제점들 역시 전례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긴장과 문제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조직과 이제 지역 사회가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는 공동체고 하나는 안정 파괴자죠. 안정지향적 이런 걸로 인한 문제들 그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지식 전문가와 경영자들의 어떤 갈등들, 통합자와 어떤 전문가로서 자꾸 이제 자기 전문성을 추구하는 이런 거에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조직 사회 기초가 되는 지식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다원주의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금 들어가는 요 부분에서 다루고 있어요. 조직 사회 특징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것이 84회 중간 부분에 중세의 어떤 다원주의가 거론됩니다. 이제 재밌죠. 중세의 다원주의가 19세기 들어서 근대 유럽으로 이제 되면서 그런 다원주의적인 그런 권력 중심점들이 통합이 되죠. 하나의 이제 다시 말해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이 이제 근대 유럽의 역사인데, 그것이 이제는 다시
새로운 다원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식사회가 되면서 수많은 권력 중심점이 생기는데 그 권력 중심점에 있는 대표적인 것도 뭐냐?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대형 조직들이겠죠. 이런 것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근대 유럽 국가의 국가 중심에 이제 거의 국가 독점적인 권력 중심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많은 대기업들, 대형 조직들 등장하면서 권력이 나눠지는 그런 다원화되는 사회가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재밌는 사례가 이제 GM 자동차, 미국 GM 자동차의 사장을 지냈던 윌슨이죠, 윌슨. 이 윌슨은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국방장관을 지냈던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이후에 미국 GM 자동차의 사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이제 소위 다원 대기업이 권력 중심점이 된 어떤 사례를 얘기하고는 흥미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86페이지 중간 부분에 다원 사회의 새 권력의 중심점인 조직, 대기업이 조직들이 제 역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명이 있죠. 그 사명과 과제를 철저히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다원주의의 권력의 중심적인 그런 기업들이 자기의 사명과 과제를 철저히 인식하고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회가 제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냐면 조직의 수행 능력을 갖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전문성과 자율성 때문이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들 어떤 지역사회라든가 이 사회가 뭔가를 도와주고 배려했기 때문이 아니다. 철저하게 그 조직의 전문성, 자율성 때문에 이런 큰 업무 수행력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원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거론하는데 이 부분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질문하셔야 돼요. 첫 번째, 누가 공동선을 돌보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권력 중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원 사회니까. 여기에 이제 이 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선을 누가 돌볼 것인가? 그 다음에 공동선이 무엇인지 누가 결정할 것인가? 두 번째로, 또 누가 사회적 기관들의 분열 또는 충돌하는 목표들을 가치관을 조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누가 그 결정들 사이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조정해주며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생기는 문제인데 중세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물론 그때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다원주의였지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세 다원주의가 근대 유럽의 어떤 국가, 중앙집권적 국가 형태로 이제 전환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또 이 다원주의가 약화되고 몰락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면 도전은 자율적이면서도 지식에 취한 다양한 조직들이 경제적 성과 향상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단합에 공헌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것을 냈습니다. 어떤 여러분이 상당히 긴 23페이지 긴 내용이고 이 내용이 그리고 중간중간 그 문장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을 때는 댓글로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한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프라인 우리 스타디에서는 토론을 통해서 이제 질문하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시간 되시는 분은 오프라인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프로페셔널 조건 2장 조직사회와 지식근로자에 관한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